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장 독립전쟁을 시작을 했죠.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930, 40년대 무장 독립전쟁을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멋지게 시작을 해볼까요? 자, 가보겠습니다. 예. 예.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과 그리고 의열투쟁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무장 독립 전쟁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1930, 40년대에도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을 이어서 이 부분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예습을 살짝 했어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한중연합작전, 만주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네, 1930년대 초반이다 그랬었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나요? 네, 1930년대 초반에 어디에서? 만주 지역에서. 네, 만주 지역에서. 일단 여러분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좋냐면 1923년부터 25년까지 23년에 참의부 생기고 24년에 정의부 생기고 그리고 25년에 마지막에 신민부 생기죠. 그래서 1925년이 되면은 만주 지역에 뭐가 생기나요? 3부가 우리 독립운동 기지 겸 자치기관인 자치정부인 3부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부를 탄압을 하기 위해서 바로 미스야 협정이 체결이 되죠. 미스야 협정. 이 미스야 협정 1925년입니다. 1925년. 이 미스야 협정은 만주 지역의 중국군과 일본이 바로 체결을 한 협정으로서 중국군이 만주 지역의 우리 3부의 독립군들을 잡아다가 일본한테 넘기면 일본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종의 아르바이트 계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스야 협정이 어떻게 해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네, 만주사변으로. 이쪽에 만주사변을 적어보도록 하겠어요. 만주사변으로 미스야 협정은 결렬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스야 협정 결렬. 만주 지역에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만주 지역으로 바로 일본군들이 쳐들어온 게 바로 만주사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물지였던 그 일본군이 이제는 쳐들어와서 애니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야 협정 결렬이 되면서 바로 중국군은 이제 일본군과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주사변 다음 해인 만주사변은 1931년이죠. 다음 해인 1932년에는 아예 그냥 만주를 일본이 장악을 해가지고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정부, 일본의 식민지 국가를 하나 건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만주 지역에 일본에게 저항을 하는 여러 독립군 부대를 계속 색출하고 없애려는 만주 대토벌 작전을 전개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만주 대토벌 작전에 대항해서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건설이 되고 일본에 의해서 이 일본이 만주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니까 그 전까지는 중국군이 한국군 잡으러 다니고 한국군은 도망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일본군이라고 하는 아주 큰 적이 공동의 적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중국군과 한국군이 연합을 해서 공동의 적인 일본군과 싸우게 됐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그게 이제 1930년대 초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가지고 바로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한중연합작전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자,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 당시 3부는 남만주 지역은 국민부, 그리고 북만주 지역은 혁신의회, 이렇게 두 개의 정부 겸 군사기지가 있었죠. 국민부는
국민부는 사회주의, 국민부는 사회주의. 네, 그리고 혁신의회는 민족주의 계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기억력 테스트. 국민부는 사회주의 정부인데 이 집권 정당 이름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조선혁명당. 조선혁명당이고 군대 이름은 조선혁명군이었죠. 네, 그리고 조선혁명군을 이끌던 사령관은 양세봉 장군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혁명군. 네. 자, 그리고 혁신의회는 네, 집권 정당이 한국독립당이었고요. 독립당이었고, 그리고 군대는 한국독립군이었죠. 한국독립군. 자, 장군은 네, 사령관은 지청천 장군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네, 중국군이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한국연합작전인데 그 한중연합작전에 사회주의 군대는 사회주의 네, 한국군과 그리고 민족주의 중국군은 민족주의 한국군과 연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국의용군은 사회주의 군대예요. 자, 이렇게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끼리 연합을 하고 그리고 네,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끼리 중국 호로군. 자, 요거는 네, 민족주의 중국군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주의끼리 한중연합작전, 민족주의끼리 네, 한중연합작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본군과 싸워가지고 크게 2번 이긴다. 여러분 뭐였죠? 영릉과 그리고 흥경성 전투였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므로 이러한 영릉과 흥경성 전투는 그 장소는 여러분 어디? 네, 바로 남만주 지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네, 남만주 지역. 대체로 압록강 위쪽이 되겠습니다. 압록강 위쪽에 네, 남만주 지역. 네. 자, 그리고 네, 이런 민족주의 계열의 한중연합작전에서는 또 쌍성보, 사도하자, 또 네, 대전자령 전투와 같은 네, 이런 큰 승리가 있었죠. 네, 이 지역은 대체로 북만주다. 네, 이 정도로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네, 훌륭해요. 네, 뭐 영릉과 흥경성의 정확한 위치를 여러분들이 딱 꼭 집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남만주 지역에 이렇게 딱딱 찍혀 있으면은 아, 이것은 사회주의 계열의 네, 승리다.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 뭐 이렇게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네, 이렇게 톡톡톡 찍혀 있으면 아, 이쪽 북만주 지역의 승리는 아, 민족주의 계열의 한중연합작전의 승리다. 이렇게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아주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한중연합작전은 일본군의 만주 대토벌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만주의 그 일본에게 저항을 하는 세력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작전에 저항한 작전이었죠. 근데 결국 어느 쪽이 승리하죠? 일본군이 너무나 세니까, 일본군이 너무나 수적으로 우세하니까 결국 한중연합작전은 여러 번 승리를 거두었으나 전투에서는 여러 번 이겼으나 만주 토벌작전이라고 하는 전쟁에서는 졌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전멸하고 네, 그리고 세력이 위축되어 가지고 남은 분들은 네, 중국 본토로 넘어갔다 그랬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본토에서는 그래서 네, 어떠한 활동이 이제 전개가 되는가? 네, 중국 본토에서의 활동을 한번 보시면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1935년에 난징에서 결성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이 민족혁명당은 난징에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있던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고 있던 바로 이 의거단체, 네, 김원봉이 중심이 된 이 의거단체가 바로 민족혁명당을 결성을 했다 그랬었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그 단체 이름 뭐죠? 그렇습니다. 네, 의열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네, 다른 의열단을 포함한 5개의 단체가 바로 난징에서 합쳐져서 바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다름 아닌 민족혁명당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1935년이고요. 네, 1935년이고 바로 난징에서 바로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네, 이 위쪽에 의열단과 조선혁명당은 이 2개의 단체는 사회주의예요. 네, 그리고 네, 아래쪽에 독립당. 네, 이렇게 독립당으로 끝나는 이 3개의 단체는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민족혁명당은
좌우 합작, 사회주의의 좌익과 그리고 민족주의의 우익이 좌익 계열의 독립운동가와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의 우익 계열의 독립운동가가 모두 연합을 한, 좌익과 우익이 합작을 한, 연합을 한 단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혁명당은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좌우 합작, 좌우 합작의 연합단체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될 적에 합류를 했을까요? 합류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또 따로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혁명당에 합류하지 않고 이 민족혁명당과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하나의 활동에서 보다 더 경쟁적으로 보다 더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국민당이라고 하는 이러한 정당을 새로이 창당을 해서 이 민족혁명당과 경쟁하는 이런 어떤 구조, 독립운동을 경쟁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 좌우합작의 민족혁명당은 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념적인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바로 민족혁명당을 이탈을 해가지고 이 세 개의 단체는 모두 이념이 뭐죠? 민족주의죠. 그래서 이탈을 한 이들은 결국 어느 쪽으로 합류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으로 합류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개의 단체가 모두 다 한날 한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간 건 아닙니다. 시기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결론은 이 세 개의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는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합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규식, 조소왕, 지청 선생님은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민족혁명당은 누구만 남나요? 사회주의만 남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끼리 자기들끼리 또 체제 개편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로 바꾸게 되냐면 조선민족혁명당, 민족혁명당 앞에 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이제 좌우합작의 단체가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보다 더 강하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주의 단체를 규합을 해서 포섭을 해서 하나의 사회주의 계열의 아주 넓은 범위의 큰 범위의 사회주의 동맹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 단체를 결성을 하게 되고요. 일종의 그 동맹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족주의 계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모태가 되어서 바로 이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가장 넓은 범위가 조선민족전선연맹이고요.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다른 단체가 모두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 속에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은 하나의 동맹체, 동맹단체고요. 그 속에 조선민족혁명당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의열단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열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조선의용대는 1938년에 결성이 되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중국의 내륙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 결국 충칭에 1940년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1940년에 정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중흥을 한다라고 우리 공부했죠. 그래서 바로 그때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창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광복군은 1940년에 충칭 정착 직후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조선의용대의 본대는 우한에 있고 그리고 조선의용대의 분대, 파견을 한 분대는 예난 쪽으로 보다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선의용대 본대는 김원봉 선생님이 이끌고 그리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보다 더 위쪽에서 당시 중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이
중국 본토로 쳐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는 일본군과 정말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한국 광복군도 중일전쟁 하에서 중국 본토에서 일본군과 또 싸우게 되겠죠. 네, 싸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조선의용대가 둘로 이렇게 딱 나눠졌을 때 1942년에 김원봉 선생님이 조선의용대 총본부를 이끌고 있을 때 그때 김원봉 선생님이 바로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으로 합류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자 이제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만 이제 사회주의 계열로서 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체제 개편을 하면서 이 예난 지역에서 바로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단체를 하나 결성을 하면서 조선의용군,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라고 하는 군대 이름을 조선의용군으로 개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조선의용대가 먼저 만들어지고 한국 광복군이 그 이후에 2년 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조선의용대를 이끄시는 중심 인물은 의열단의 김원봉입니다. 아, 그런데 조선의용대가 이후에 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김원봉 선생님은 총본부 쪽에, 우한 쪽에 본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총본부가 본대고 그리고 화복지대가 분대가 되는데 총본부가 어디로 들어간다? 한국 광복군 안으로, 한국 광복군 안으로,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는 자신들이 체제 개편을 하면서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따로 만들면서 군대 이름도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한국 광복군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국가가 어느 나라죠? 대한민국이죠.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인 한국 광복군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인 대한민국 국군의 원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일제강점기에 다른 독립운동 단체 또는 다른 독립군 다 합친 것만큼 한국 광복군 하나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에 참 잘 나오겠죠. 잘 봐주십시오.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으로서 충칭 정착한 후에 1940년에 충칭에 정착한 바로 직후에 창설이 된다. 김군 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총사령관은 지청천 장군, 만주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으로 독립군 사령관으로 활동을 하셨던 지청천 장군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 광복군을 이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시면 방금 보신 김원봉 선생님의 조선의용대 본대를 흡수해가지고 전력은 더욱더 강화가 되었겠죠. 자, 그리고 이분들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느냐? 중국 본토에 있는 한국 이 광복군 당연히 중일전쟁 하에서 일본군과 싸우겠죠. 특히 이 영국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인도 미얀마 등지에서 영국군과 연합을 하여 활약을 했습니다.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또 미국하고도 연합을 해요. 미국 전략정보처 OSS. 이 OSS가 현재 CIA의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CIA의 원조인 미국 전략정보처 OSS와 협력을 해가지고 어떤 멋진 활동을 작전을 하려고 했냐면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의 그 공군 비행기를 타고 바로 서울 상공을 이렇게 날아서 이 낙하산을 타고 우리 한국 광복군이 바로 서울 상공에 이렇게 침투를 해가지고 조선 총독부를 공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수부대 훈련, 낙하산 부대 훈련을 거의 1년 동안 한국 광복군은 정말 열심히 낙하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침투 작전 준비를 1년 동안 해가지고 D-Day를 언제로 잡았냐면요. 1945년 9월 1일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점점 D-Day가 가까워져 오는데 일본군이 곧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9월 1일보다 조금 앞당겨요. 8월 26일로 D-Day를 앞당기거든요. 그런데 일본이 이 D-Day를 안 기다리고요. 8월 15일에 45년 8월 15일에 항복을 해버리네요. 그래서 항복한 마당에 쳐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아주 치열한 준비를 했는데 결국 한국 광복군은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기 전에 일본이 그냥 항복을 해버리는 바람에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일본군은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 국내 진공작전은 결국 실행을 하지는 못했지만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광복군의 이러한 활동이 우리 한능검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사 시험에서는 정말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광복군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원조가 되기 때문이죠. 잘 여러분 정리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일본이 먼저 항복했다라고 하는 얘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무장 독립전쟁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제부터는 일제강점기의 평화투쟁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서 어떠한 투쟁을 전개해 나갔는가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개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자, 보시겠습니다. 네. 개화기 때 항일 국권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이러한 항일 국권 회복 운동은 크게 종류가 두 종류였다. 자, 이렇게 네모칸을 쳐가지고 자, 이것은 크게 종류, 개화기입니다. 종류가 두 개였다. 일단 무력투쟁이 하나고 그리고 평화투쟁이 또 하나의 방식이었다.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바로 일본군과 싸우는 게 바로 무력투쟁이고요. 그리고 평화투쟁은 펜을 들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본과 싸운 것이 바로 평화투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적은 것은 개화기를 말해요. 여러분, 개화기의 무력투쟁은 한마디로 뭐죠? 의병활동이죠. 그래서 우리 을미, 을사, 정미의병 요 순서로 공부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개화기 때 평화투쟁은 한마디로 애국계몽운동이었습니다. 애국계몽운동. 이 애국계몽운동의 중심 사상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진화론이었죠. 이 사회진화론은 사회에서 사회적 강자가 있고 사회적 약자가 있는데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를 사회 안에서, 사회 내부에서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잖아요. 이 사회진화론이 국제관계에도 적용이 되어가지고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사회진화론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받아들여서 우리 대한제국이 강대국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하에 애국계몽운동은 산업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부국강병을 해서 대한제국을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무력투쟁과 애국계몽운동은 일제강점기에도 1910년 한일합방으로 여기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는 거죠. 네, 일제강점기가 되고 그 이전은 이제 개화기입니다. 그쵸? 네. 자, 이러한 큰 항일 국권 회복의 흐름은 이제 무력투쟁과 그리고 평화투쟁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일제강점기의 무력투쟁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본 겁니다. 여러분 뭐죠? 독립군 활동이죠. 네, 독립군 활동. 이고요. 네, 일제강점기 이전에 애국계몽운동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 무엇으로 계승이 되냐면 실력 양성운동으로 실력 양성운동으로 계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군 활동은 우리가 방금 전까지 쭉 공부를 했죠. 지난 강의부터 1920년대 무장 독립전쟁 그리고 의열투쟁부터 해서 방금 전까지 독립군 활동은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군대가 뭐라고요? 한국 광복군이다. 그랬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는 독립군은 우리가 방금 봤고 실력 양성운동 이것을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1910년대 일제강점기에서 1910년대라고 한다면요. 이 이후는 모두 일제강점기고 1910년대의 실력 양성운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당시 1910년대에는 우리가 특별히 실력 양성운동으로서 공부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1910년대에 일본의 통치 방식은 무단 통치였잖아요.
폭력으로 우리를 아주 강하게 억압하는 그러한 통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실력 양성 운동을 할 만한 권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아예 1910년대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론, 말할 자유 없어요. 실력 양성 운동을 할 때는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자유, 글을 쓸 자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출판할 자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 모여야 뭘 할 텐데 모일 자유도 없어요. 유일하게 집회의 자유를 준 거는 종교 집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집회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결사, 단체를 만들 자유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10년대에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실력 양성 운동은 나타나지 않고요. 정신은 계속 이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1운동을 겪으면서 1910년, 19년 3.1운동을 겪으면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가 되면서 통치 방식을 바꾸잖아요. 유화정치, 유화정책을 펴면서 우리한테 아주 가증스러운 하트를 막 날리면서 소위 문화통치를 표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0년대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는데 1920년대가 되면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느 정도, 매우 미약하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일단 인정을 해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우리의 실력 양성운동 역시 아주 1920년대에 꽃을 피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만한 실력 양성운동은 1920년대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실력 양성운동을 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냐면요, 사회주의가 이때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우리 한반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는 것은 3.1운동, 1919년 3.1운동 이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사회주의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실적이지 않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는 20세기 후반으로 가서야 비로소 밝혀집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사회주의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우리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인류 최고의 사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칼 막스의 이 사회주의 이론을 탐독을 해서 정말 크게 감동한 민족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청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는 거죠. 정말 이런 사회가 온다면, 모두가 잘 사는 살기 좋은 사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우리 당시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에서 한 2분의 1 정도는, 한 절반 정도는 스스로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이제 우리의 독립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반,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반, 이렇게 반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민족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 운동, 평화투쟁, 그리고 이쪽은 사회주의 계열이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개화기 때에 있어서는 애국개몽 운동을 그대로 계승한 쪽은 아무래도 민족주의 쪽이겠죠. 그래서 사회진화론을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역시 일제강점기 하에서도 강대국이 되기 위한, 우리 민족이 힘을 길러서 바로 일본을 자연스럽게 몰아내려는 그런 어떤 강대국이 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은 민족주의 쪽에서 훨씬 더 많이 했겠죠. 그래서 민족주의 쪽에서 산업 분야, 그리고 또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1920년대 초반인데요, 산업 분야에서의 노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물산 장려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교육 분야의 노력은 밀립대학 설립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운동은 대체로 민족주의 쪽에서 추진을 했어요. 물산 장려 운동은 뭐냐면요, 국산품 애용 운동입니다. 국산품 애용 운동. 당시 우리 한국 회사가 만든 물건이 있고 일본 회사가 만든 물건이 있는데, 우리 민족은
어느 쪽 물건을 써야겠어요? 당연히 국산품을 써야겠죠. 그래서 국산품을 좀 더 열심히 쓰자라고 하는 국산품 애용운동을 전개했는데 그것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1923년이 중심이고요. 1920년대 초반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10년대에는 한국인이 대학 설립을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1920년대가 되면서 한국인의 대학 설립을 허용하게 되거든요. 조선총독부가. 그래서 이제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데 조선총독부가 허용만 했지 만들어주진 않으니까 우리가 직접 대학을 만들자라고 하는 밀립대학,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 민족이 스스로 세우는 대학을 설립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요. 모금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민족주의 계열의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1920년대 초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주의 역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일단 공산주의는 이 세상을 일단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으로 나누죠. 지배 계급, 부르주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계속 착취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 현재의 상황은 견디다 못한 프롤레타리아들이 결국엔 어느 시점에 들고 일어나서 부르주아를 몰아내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만의 국가를 만든다. 그리고 부르주아적 요소가 이 세계에서 아예 완전히 싹 없어지게 되는 바로 그날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아주 이상적인 사회는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세계관을 가지는 그러한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자들은 프롤레타리아 편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프롤레타리아 편에서 바로 부르주아에 맞서서 프롤레타리아 권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대체로 전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의 프롤레타리아, 피지배 계급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종류입니다. 농민, 대부분 소작이니까요. 농민, 그리고 노동자. 자, 그래서 이 사회주의는 대체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에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 약자, 청소년이나 여성,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운동 역시 사회주의 쪽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주의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대표 단체를 하나 만들거든요. 이 조선공산당은 만들자마자 일본에 의해서 아주 강한 탄압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당시 일본은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도 사회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는 일본 공산당 만들어지고요. 우리 조선에서는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고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본 본토에서도 사회주의가 정말 골치 아프고 한반도에서도 사회주의가 굉장히 골치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물론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다 탄압하는 법이지만 특히 사회주의를 아주 강하게 탄압하기 위해서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진 바로 그 해인 1925년에 이들을 주로 탄압하기 위한 법 하나를 만듭니다. 그 법이 뭐냐면 치안유지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공부했죠? 한산만 씨가 태치국에서 헌 분말을 먹고 토산병에 걸렸다 할 때 바로 그 치안유지법이 되겠습니다. 태치국의 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조선공산당은 아주 강하게 멸종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멸종위기. 자, 그래서 조선공산당 멸종위기. 그래서 결국 연도는 아실 필요 없겠고요. 1928년이 되면 조선공산당은 이제 붕괴가 됩니다. 강제 해산당하게 되고요. 결국 광복 이후에 박헌영에 의해서 조선공산당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때는 멸종위기였다라는 겁니다. 멸종위기? 좀 표현이 좀 다소 그다지 아름답지 않네요. 그냥 위기라고만 하겠어요. 위기. 자, 그리고 민족주의 역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당시 민족주의가 또 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요. 일본이 정말 너무 세다. 일본이 진짜 세도 너무 세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열심히 독립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일본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단은 일본의 이 일제의
우리 식민 통치를 일단 인정하자. 일단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를 일단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최대한 힘을 길러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한국인들이 자치권을 얻어내서 단계적으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하는 그러한 민족주의가 새로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1920년대 중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정확히 말하면 1924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1924년에 이광수가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쓰면서 바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 민족주의자들이 이 이광수의 생각에 동참을 하면서 이 민족주의에서 바로 이광수의 생각에 동참을 하는 일본과 타협을 하는 일본과 조선 총독부의 식민 통치를 일단은 인정을 하자. 그들의 통치 속에서 최대한 힘을 기르자. 즉 일본과 타협하자라고 하는 민족주의가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딱 떨어져 나왔을 때는 매우 극소수였겠죠. 민족주의 비중 가운데서는 매우 극소수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타협적 민족주의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대체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광수, 최린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광수, 적어볼까? 이광수, 그리고 최린. 대표적인 친일파인데요. 뭐 이때부터 친일 행위를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네. 처음에 타협적 민족주의의 생각은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독립운동 방안이었던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네. 그리고 아직도 일본을 모르느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민족주의자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반대를 했겠죠. 네. 그래서 원래 민족주의자들은 이 타협적 민족주의에 대한 이 용어에 대한 반동으로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냐면 이들은 비타협적 민족주의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은 또 대표적인 분들 또 누구를 또 꼽을 수 있냐면 이상재라든지 또 안재홍과 같은 이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을 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20년대는 일본이 문화 통치를 표방을 하지만 실상은 민족 분열 통치죠. 아주 적극적으로 친일파를 양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이간질을 하는 그런 어떤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는 비타협적 일본에 타협하지 않는다와 일본과 타협한다라고 하는 어느 쪽을 지원을 했을까요? 타협적 민족주의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소수였으나 점점 이들이 다수가 되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80% 이상이 되고요.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이제 멸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기, 20% 미만의 그런 어떤 멸종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멸종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냥 위기라고만 쓰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20년대 중반 이후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에 놓인 이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결국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연합을 하게 돼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쪽에서 조선민흥회라고 하는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데요. 조선민흥회. 그전까지 민족주의는 민족주의끼리의 단체를 만들고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자들끼리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조선민흥회는 좌우합작입니다. 이 단체를 만들 적에 민족주의자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자들도 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모두 하나가 된 단체를 바로 만들면서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자와 손을 잡을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마음을 사회주의 쪽에 표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사회주의 쪽에서도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바로 정우회 선언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을 합니다. 사회주의 세력이 정우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우회에서 어떤 하나의 선언을 하는데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표현되지 않는 한 이 민족주의와 적극적으로 제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타협적 민족주의가 아닌 한 민족주의와 적극적으로 제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되자 서로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 거죠.
요게 모두 1926년의 일입니다. 1926년. 그래서 이들은 연합을 하게 되니 바로 이러한 어떤 합쳐지는 이러한 어떤 운동을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좌우합작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완전히 같은 말이에요. 이거하고 같은 말로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초월해서 사회주의건 민족주의건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단체를 결성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그래서 민족의 유일한 단체를 결성하는 운동인데요. 이 좌우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또 줄여서 결성은 빼고 민족 유일당 운동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좌우합작 운동은 민족 유일당 운동과 완전히 같은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 민족 유일당이 탄생하게 됩니다. 민족 유일당이. 그 민족 유일당의 그 정확한 명칭은 신간회예요. 구체적인 명칭은 신간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좌우합작의 거대 단체고요. 이 신간회는 1927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당시로서는 일본이 문화 통치를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신간회는 합법적인 공식 단체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탄생한 신간회는 1931년까지 가요. 1931년까지 가게 되는데 바로 1931년은 또 일본의 통치가 민족 말살 통치로 바뀌게 되는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주사변을 계기로 해서 또 1930년대 이후의 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1930년대 이후의 시기. 신간회가 1931년에 해산한 다음부터 이제 여기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던 분들은 민족 말살 통치의 상황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국내에 계속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비밀 결사,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게 되고요. 대체로 국내의 비밀 결사, 계속 국내에 남아가지고 비밀 결사 활동을 하는 분들은 대체로 사회주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세력, 대체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 말살 통치하에서 국내에서 활동하기는 힘드니까요. 국외로 이동을 해서 독립운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일본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독립운동 세력은 1930년대 이후의 시기가 되면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그리고 국외에서는 국외로 이동을 한 활발한 어떤 독립운동을 해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협적 민족주의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점차 여러분 일본과의 타협은 결국 뭐가 됩니까? 친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이후의 시점이 되면 이들은 결국 이제 점차 친일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광수와 채린이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칠판에 쓴 전체적인 이런 어떤 평화적 투쟁의 흐름이 바로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공부하게 될 평화투쟁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제강점기의 평화투쟁을 이해를 하실 때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뭐 이렇게 캡처를 하신다거나 또는 이렇게 메모를 하신다거나 해서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옆에다 놓고 평화투쟁의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보실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물산장려운동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제가 지금 그린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물산장려운동은 이 그림 속에서 여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짚으시면서 확인을 하시면서 전체와 함께 세부적인 내용을 보신다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러한 공부가 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물산장려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평화투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